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가면 결국은 한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나 한국 국채 안 사는 사람인데 나 한국 국채랑 나랑 상관없는데라고 생각하셔도 그런 분들도 은행에 예금은 있고 등등등 하잖아요. 한국 국채금리가 움직이면 은행 채금리 따라서 여러 가지 채권금리가 움직이면서 그게 뭐랑 연동돼 있죠? 여러분들이 예금하실 때, 대출하실 때 금리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난주에 국제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한 곳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시장에서 반응은 반반이었거든요. 이거 뭐 별 영향 없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증시도 약세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러면 국내 대출 이자도 올라가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 달러 국채 금리 어떤 레벨에서 움직일까요? 그리고 그게 나랑은 무슨 상관일까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 번 뵐 때마다 한 달이 지나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일본은 자세를 고쳐잡기 어려울 거야까지 얘기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네.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 네. 야,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일단 기축통화국인데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렸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미국의 국채죠. 그 얘기인즉슨 미국의 국채라는 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오는 어떤 증서인데 네. 그 증서는 절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미국 정부 무조건 미래에 돈을 갚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국채는 안전하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좀 낮고 하지만 절대 못 갚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건데 네. 신용등급은 그럼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빌릴 때 어떤 나라가 개인처럼요. 저희도 신용등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돈을 빌릴 때 얼마나 차후에 잘 갚을지에 대한 어떤 신용도인데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등급이었어요. 트리플 A였죠. 그런 나라들은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선진국 중에서도 아주 선택된 나라들만 들어가 있거든요. 대장 선진국.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호주나 뭐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이 거기에 있다가 AA 플러스로 하나 강등됐다. 그래서 빚을 갚을 것 같은데 조금 예전보다는 덜 안정적인 확률인 것 같은데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는 당연히 안 좋은 효과가 있죠. 네. 저희가 항상 채권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채권의 가격하고 채권의 수익률이 있잖아요. 얘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뭐 그건 잘 아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게 8월 1일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좀 덜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럼 수요가 줄죠. 네. 수요가 줄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과를 살 때 저희가 사과를 좀 사람들이 덜 사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 미국의 이자율,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8월 초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면 조건이 좋아야 사과를 사시겠네요. 3개 1,000원 하다가 안 팔리네? 그럼 5개 1,000원. 그러니까 이자로 한 2개 얹어줘야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또 시장에서는 그래도 12년 전에 2011년하고 비교해봐라. 그때는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다들 떠들썩 뭐 미국 주가 15% 이상 폭락. 그때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이번엔 양반이야.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결정적으로 미국 경제의 지금 어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2011년 얘기하려면 2008년부터 얘기해야 돼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그때 뭐 했냐면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뭐 금융회사들도 살려주고요. 네. 엄청나게 경기 부양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재정 부담이 늘었어요. 미국의 부채가 늘었죠. 국가 부채가 늘었는데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2월 2011년쯤에 국가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도를 올려버렸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GDP 대비 미국 국가부채 비율이 얼마냐고 생각해 보면 50%였거든요. 진짜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10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100%까지 거의 올라갔어요. 2배가 뛴 거죠. 그러면 신용평가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다가 아무리 니네가 미국이라도 이거 좀 심하지 않냐. 가뜩이나 부채 많이 늘어나 있는데 거기다 한도를 또 올린다고? 라고 해서 신용등급을 간등시켜버립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동시에 2008년부터 미국 연준에서 뭘 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라는 걸 했었잖아요.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중에 무제한적으로 네.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2011년쯤 들어오면 양적 완화 규모가 좀 축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상향해 갖고 신용 등급까지 강등됐는데 이거 양적 완화도 줄어드니까 시장에 뭔가 들어오는 돈도 줄어라고 생각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패닉이 벌어지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뭘로 달려갔냐? 역설적으로 국채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이니까. 그럼 어디서 빠졌냐? 어디서 돈을 빼서 국채에 넣냐? 증시에서 빼서 국채에다 넣은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채를 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면 사과를 더 사고 싶어 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 국채 금리가 그때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증권 주식 시장도 떨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2011년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요전에 뭐가 있었냐면 금리가 아주 높게 빠르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그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딱 무드가 반대입니다. 그때는 안 좋아지는 점점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는 무드였었던 상황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났던 거고 지금은 조금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미국 경제 잘 버티네. 터널의 끝이 보이는데 차에 기름도 많네. 라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약간 인기가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약간 올라갔지만 그 이후로 다시 며칠 후엔 빠졌습니다. 빠지다가 최근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건 조금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근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알겠는데 미국 국채 그래 양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해서 이자를 더 주다가 덜 주다가 조건 바뀌는 거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이 들으시는 분들은 야, 내가 미국 국채 금리까지 알아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교수님? 그 이디오피아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 뉴욕의 온도가 바뀐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네. 이론입니다. 뭐냐면 머릿속에서 시장을 두 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국 국채 시장이 있고 한국 국채 시장이 있다고 네.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금리 많이 주는데 그럼 미국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한국 국채 시장에서는 한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네.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뭐가 벌어지냐? 한국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옵션을 좀 붙여야죠. 사과 네. 껴줘야죠. 네, 껴줘야죠. 네. 껴 팔아야지 한국 국채를 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미국 국채가 먼저 올라가면 한국의 국채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날갯짓이 아닌 거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가면 결국은 한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나 한국 국채 안 사는 사람인데 나 한국 국채랑 나랑 상관없는데라고 생각하셔도 그런 분들도 은행에 예금은 있고 등등등 하잖아요. 한국 국채 금리가 움직이면 은행채 금리 따라서 여러 가지 채권 금리가 움직이면서 그게 뭐랑 연동돼 있죠? 여러분들이 예금하실 때, 대출하실 때 금리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에서 국채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시차를 두고 내 예금 금리, 대출 금리, 주담대 금리 등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예금 금리는 별로 상관없어요.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대출 금리는 상관이 완전 있어서 맞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게시판에도 비슷한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그래서 미국 국채가 살짝 흔해졌다. 금리가 올라갔다. 근데 여기다가 발행 규모를 늘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미국 재무부가 이 부채 한도 협상에서 어쨌든 진통 끝에 협상을 해서 부채 한도 늘려준다고 했잖아요. 돈 더 꺼도 돼. 그러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텐데 그럼 금리 더 오르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향성은 오르는 네. 경향성으로 가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 우리 대출금리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동결을 하건 말건 금리 계속 올라갑니까? 저도 약간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미국에서 오는 대외적인 요소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저번 시간에 한 달 전에 저희 얘기 나눴던 새마을금고발 사태가 뭐 일단락은 되는 것 같지만 여지는 남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여전히 조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그러니까 즉 자금 시장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좀 금리가 올라갈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채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은행들은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예금을 유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최근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가 아까 지금 말씀 저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조금 부담이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면 금리가 높은 게 좋은데 네. 은행이 돈을 꼬우고 싶은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건 부담이잖아요. 그 은행채가 올라가면 결국 이쪽을 줄이고 우리가 은행채로 지금 꼬우는 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예금 쪽으로 돌리면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4%대 통장이 계속 돌아오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금 금리가 올라가서 나 해피해, 나 즐거워라고 얘기하면 끝 좋은데 이게 또 뭐랑 연동되냐? 대출 금리랑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금으로 나 4% 통장 개설했잖아. 뿌듯한데 아참 나 변동금리 대출 받았는데 4.8이던 게 4.9가 됐어. 이러면은 뭐 앞으로 그렇죠. 남고 뒤로 미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돼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살금살금 올라간다. 한국 금리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대출 금리 확인해 보시면 조만간 오른다. 이 예정돼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은요. 신용등급도 미국이 떨어졌죠. 돈도 미국이 제일 많이 풀었죠. 빚도 미국이 제일 많은데 정작 미국 경기는 괜찮대요. JP모건 같은 회사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만 혼자 괜찮아지는 거예요, 경기가?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네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냐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그래도 전 세계 경기가 미국 주도로 좀 잘 버텨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차를 두고 단기적으로 막 아프게 하고 장기적으로 약을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이게 시차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 지금 어떤 정책하는 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계속해서 깎고 있잖아요. 반대로 전 세계나 미국 성장률은 올리고 있고요. 예상치를. 근데 전망치가 깎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 얼마나 풀어 나갈지 얼마나 잘 버텨낼지 잘 반등을 할지가 관건이잖아요. 지금 뭐 KDI 같은 데서는 네. 그래도 가장 어두운 때는 지났다. 바닥 찍었다고 안 네. 그래도 8월 그린북에 나오던데 그렇죠. 그 실감이 잘 실감 날 네.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가 얼마나 잘 풀리냐가 우리 경제에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그다음에 중국이 슬슬 살아나고 있고 미국 중국 합하면 전 세계 GDP 한 40% 정도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잘 버텨주고 유럽 중에 뭐 독일은 좀 안 좋지만 나머지 유럽 국가들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 이러면 사실은 이제 수출 전 세계 수출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저희가 수출이 제일 불안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국제 자금 시장을 보면 야 너네 혼자 그렇게 독야청청하고 잘 살기냐? 야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튀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게요. 미국이 불안감을 수출하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약간 배가 아프기도 한데 그 와중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중국이요. 리오프닝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온갖 조치를 해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행은 그래도 하반기 중국 괜찮을 수 있다. 뭐 5% 성장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최근에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부채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부채가 문제고요. 정부도 그래서 선뜻 나서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지방 정부나 뭐 부동산 회사들에 우리가 보증해 줄 테니까 너네 대출 내주고 혹은 건설 사업하고 우리가 보증 다 해줄게라고 하는 식으로 부채 주도로 성장을 했던 게 최근인데 결국 그게 이제 중국 정부도 이래 갖고는 계속 버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부양 패키지를 내놓고는 있는데 네. 이게 시원하게 안 나와요. 그러게요. 보면 되게 시원하게 안 나오고 결국은 저희가 중국이랑 뭐 예를 들어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누가 스캔들이 휘말려도 결국 그쵸. 잘 살잖아요. 재벌도 살짝 토핑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결국 이제 어떻게든 해갖고 5%를 찍긴 찍을 건데 생각해 보면 그 5%라는 게 어떤 거냐를 생각해 보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하이 봉쇄 있었고 뭐 북경도 봉쇄했었고 이랬던 작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약간 코로나가
2020년에 빨리 사그라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뒤에 약간 그쵸. 한번 후폭풍이 있었잖아요. 그게 작년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5% 성장을 한다라고 보면 5%라는 숫자 자체는 뭐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 숫자가 가리고 있는 것들에서 보면 생각보다 중국이 반등이 조금 천천히 일어나는구나. 결국 그게 중국의 대중 수출이 아직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사인은 아닌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도 전망치를 좀 낮춰잡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시기가 다가올 때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최근 들어 환율이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원달러 환율이 언제부터 우리가 1,300원 위에서 이렇게 오래 갔나 싶은데 1,200원 초반대에서 1,300원 위가 마치 스탠다드가 변한 것처럼 환율 많이 올라가고 일본 엔도 좀 약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은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니까 스탠스를 내리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겠다라는 스탠스로 갈 것 같아요. 제가 한 2번 전쯤 나와서는 왠지 이제 내리는 쪽으로 스탠스 잡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는 그런 스탠스를 잡기도 그렇게 쉽지 녹록지가 않은 않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시장에다가 그런 사인을 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는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가계부채가 코로나 이후에 늘다가 최근에 금리 올라가서 줄어들어서 약간 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다시 늘어날 것 같아라는 부분이 활화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그리고 환율 때문이라도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것 같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결국은 이대로 조금 갈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는 그대로 저는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진도 후진도 못하는 상황에 한국은행은 갇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행이 뭐 기준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YCC라고 하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0.5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 망치로 막 때려서 네, 맞습니다. 내려 네.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하다가 장기금리 이제 1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엔화가 좀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엔화는 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 일본의 통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물가가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도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대응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0.5 위로 올라오면 10년물 금리 0.5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망치로 칠 텐데 그거 약간 허용해 줄게. 0.5 이상 올라와도 허용해 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 결국 기준금리라는 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근데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20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어디로 튀느냐? 이자 비용, 정부의 이자 비용으로 튑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거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일본은 되게 재밌는 게 갈라파고스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국채들이나 많은 것들을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 갖고 있어요. 해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희한해요. 희한해요. 네. 그래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얘기하기 힘든데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얘네들이 국내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얼마 바뀐다고 해서 이것들을 뭐 집어 던지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 비용이라는 거죠. 정부가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그러면 금리가 결국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또 이자 비용, 정부의 이자 부담이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전임 총재가 구로다 총재잖아요. 그쵸. 전임 총재가 지금 이걸 다 한 거잖아요. YCC라고 하는 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얼마 전에 ADB 그 아시아 개발은행에 개발한 어떤 컨퍼런스에서 고백을 했대요. 나 그때로 돌아가면 이거 안 할 것 같다. 진짜요? 네. 제가 그분을 출장 가서 3번을 만나서 그 2번을 말을 섞었는데 물론 끝까지 네. 대꾸는 시원하게 안 일본어를 해주셨지만 잘하시는군요. 아니요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일본어 문맹인데요. 아니
아니 헬리콥터 구로다라는 네. 별명은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건가요? 네. 라는 질문에 정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줄.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도 정작 후회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일본은행 총재라는 자리 자체가 되게 메서드 연기를 강요하는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력은 그다지. 아니 그래도요. 그 자리에 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헬리콥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면 지금 우에다 고조 총재도 사실 들어갈 때는 이 정도로 헬리콥터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 가니까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바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바뀐 거는 총재의 성향. 왜냐하면 그로다 총재는 굉장히 엄숙한 사람이었는데 우에다 코조 총재는 학교에 계실 때 도쿄대학 계실 때 막 그쵸. 물구나무 서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막 이러셨대요. 되게 깨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바뀐 거는 결국은 총재의 개그 감각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YCC에서 약간 변화를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냥 엔저는 이대로 쭉 갈 것 같다. 이게 시장의 우세한 전망일까요? 네, 왜냐하면 그 우에다 코조 총재가 4월에 취임하면 스태프들한테 얘기한 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이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랑 초저금리 이거의 어떤 효과들을 한번 분석해 봐라. 그럼 그게 스텝 리포트가 나오는 게 빠르면 내년 4월, 늦으면 내년 가을 들어갈 때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마 시장에서는 그때 가서야 아주 대대적인 변화, 통화 정책의 시스템 변화가 있지 그 전에는 시스템 변화가 심하게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들을 내면서 우리가 1년이나 1년 반 동안 꼼꼼히 해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통화 정책을 좀 변화하겠습니다라고 그때 가서 얘기하지 그 전에는 쉽게 손대지는 못할 거라는 게 일본을 통화 정책을 좀 보고 계신 네. 분들의 많은 중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일본 통화 정책의 그 팸플릿을 만드는 데까지 1년이 걸려버리면 네. 그 안에는 엔저에 베팅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반대로 큰 재미는 못 보시는 거죠. 큰 재미, 큰 걱정 둘 다 없다. 네. 오늘 결론이네요.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